아이고 또 낙방이라니. 이 얼굴로 어찌 아버님을 뵐고. 양반가의 도련님 이상헌은 이번 과거에도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혼잣말을 이어가던 그는 한숨 섞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신은 곧잘 짓는다 칭찬 듣건만. 시험만 치르면 머리가 백지가 될까. 참으로 답답하도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숲 사이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더불어 가느다란 흥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상언도령은 고개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달빛에 젖은 고요한 우물가. 그곳엔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물에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더위를 식히려 몰래 멱을 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의 흰 목덜미가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옥결같이 맑게 빛났습니다. 상언도령은 그 자태에 넋을 잃은 채 발을 옮기다 그만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조용하던 밤을 깨는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금분이는 화들짝 놀랐고 상언도령은 부랴부랴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시옵니까? 금분이는 몸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상언도령은 순간 머리를 굴려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숲을 지키는 나무의 신령이오. 밤중에 홀로 목욕하는 아리따운 처자를 보호하려 이 자리에 나타났노라. 금분이는 물속에서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어딘가 익숙한 그 음성에 미심쩍은 듯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신령이라 하기엔 목소리가 영 젊으십니다요. 어쩐지 양반가 도련님 같구려. 시냇물 소리가 좋아 걷다가 엉겁결에 길을 잘못 들었소. 결코 엿보려 한 것은 아니니 오해 말기를 바라오. 그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지만 눈동자는 자꾸만 그녀의 새하얀 살결에 머물렀습니다. 도련님, 벌써부터 여인의 몸에 그리도 관심이 많으시니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요. 관심이랄 것까진 없소. 다만 사람의 눈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금부는 피식 웃었습니다.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분위기를 가늠하며 농을 섞는 여유가 엿보였습니다. 상언도령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집 여종이오? 말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려. 이판서대 금분이라 하옵니다. 말뿐 아니라 글도 조금 압니다요. 상언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비가 글을 안다니 흔한 일이 아니었지요. 글을 아는 여종이라니. 우리 집에 그대 같은 사람이 있었나? 재작년에 새로 들어왔습지요. 그때 숲 저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나뭇가지를 밟으며 다가오는 기척에 상언도령과 금분이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뒤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련님, 이 밤중에 이 무슨 일이시옵니까? 마님께서 찾으신다면 큰일이 나옵니다요. 돌쇠였느냐? 산책을 하다 보니 길을 잃었을 뿐이다. 괜한 오해는 말거라. 돌쇠는 상언 옆에 선 채 우물 안을 힐끗 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금분이를 한번 훑었습니다. 금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물속에 몸을 더 깊숙이 숨겼지요. 도련님, 이 늦은 시각에 혼자 다니시기엔 산짐승이 나올 수도 있사옵니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상언도령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한 번 더 우물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금분이라 했지? 다음에 또 보자꾸나. 도련님, 달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해가 뜨면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함부로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상언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돌쇠와 함께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라오던 돌쇠는 중얼거리듯 말했지요. 허참 도련님도 이제 벌써 그럴 나이구나. 다음 날 볕 좋은 한낮 장독대 아래 빨래터엔 여종들이 삼삼오오 모여 험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금분이는 조용히 물을 짜고 있었지요. 금분아, 요즘 도련님께서 너를 자주 흘겨보시던데. 혹 무슨 일 있었니? 무슨 헛소리야. 그냥 마주친 것뿐이라니까. 거짓말 마라. 도련님 눈에 들려고 일부러 곁을 어슬렁거리는 것 다 알아. 금분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수근대는 소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마 되받아치진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던 상언도령이 하인들의 말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빨래터 쪽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들로 그리 소란을 떠는 것이냐? 여종들은 상언의 등장에 깜짝 놀라 저마다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분이도 얼른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올렸지요. 별일이겠습니까? 아래 것들이 하는 잡담이지요. 그러냐? 듣자 하니 금분이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던데 다들 쓸데없는 소리 떠들지 말고 일이나 하거라. 그 말에 금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안차의 뒤뜰에선 노을이 기와 위에 곱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금분이는 물동이를 이고 조심스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부리에 걸린 발이 삐끗,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분이는 쓰러졌고 물동이 속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발목이 비틀린 금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아픔을 애써 참았습니다. 금분아, 괜찮으냐? 뒤뜰에서 책을 보던 상언도령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금분이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으나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사옵니다. 살짝 삐었을 뿐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상언도령은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내 자리를 떴고 잠시 뒤 손에 옥합 하나를 들고 돌아왔지요. 이 약은 본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귀한 약초로 지은 연고다. 바르면 금세 나을 게야. 가만히 있거라. 내 발을 살펴보겠다. 도련님, 종의 발에 그런 귀한 것을 쓰시면 어르신께서 노하실 것이옵니다. 약이란 병든 자를 위한 것이지 신분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상언도령은 부드럽게 그녀의 발을 감싸 쥐고 연고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금분이는 말없이 얼굴을 돌렸지만 뺨은 발갛게 상기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종 춘단이는 놀란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 눈빛이 애사롭지가 않구나. 며칠 후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히 스며드는 별채. 상언도령은 책상 앞에 앉아 손에 작은 비단 보자기를 들고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금분이가 차와 간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회복된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도련님 차를 들고 왔사옵니다. 발목은 어떠냐? 도련님 덕분에 거의 다 나았사옵니다. 귀한 약 내려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금분이는 조심스레 쟁반을 내려놓았고 돌아서려 하던 찰나 상언도령이 손을 내밀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 금분아.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상언도령은 비단 보자기를 풀어 그 안에서 연분홍 빛의 손수건과 작은 옥 장신구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금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지요. 귀한 사람을 만나면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이 없어서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너에게 잘 어울릴 듯하니 너가 가지거라. 도련님, 이런 귀한 것을 종에게 주시면 안이 되옵니다. 대감나리께서 아시면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이라 하면 되지 않느냐. 금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상언의 손에 살짝 닿는 순간
두 사람의 숨이 가늘게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분이는 깜짝 놀라 선물을 소매 안에 숨겼고 여종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금분아, 마님께서 찾으신다. 어서 가야지. 고요한 밤,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은빛 물결을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물가에 서 있던 금분이의 손목을 누군가 조용히 잡아 끌었습니다. 깜짝 놀란 금분이 돌아보니 그곳엔 상원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금분아 보고 싶었다. 내 마음이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도련님, 이리 늦은 시각에 누가 보면 어찌하시렵니까? 금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지만 상원도령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볼 테면 보라지. 나는 상관없다. 너를 내 것으로 하고 싶다. 금분이의 두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상원도령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말씀은 봄날의 꿈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사옵니다. 저는 노비, 도련님은 양반이옵니다. 그 틈은 너무 큽니다. 내 마음은 한때 피었다 지는 봄꽃이 아니라 사계절을 견디는 푸른 소나무와 같다. 너를 지키겠다는 내 뜻을 의심치 말거라. 상원도령은 금분이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르게 뛰는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소나무도 뿌리가 약하면 큰 바람에 쓰러지는 법이옵니다. 도련님의 혼사도 이미 정해졌다 들었사옵니다. 젊은 날의 치기로 큰일을 망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삶의 선택은 내 마음이 정하리다. 금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고 상원도령은 조심스레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게 기회를 줘라. 함께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자. 며칠 뒤 별채 안. 상원도령은 몇 권의 서책을 책상에 펼쳐두고 초조한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운 비단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이내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오고 금분이가 차와 간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차와 다과를 준비해 왔사옵니다. 그대 발은 이제 괜찮소? 도련님 덕분에 많이 나았사옵니다. 감사드리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상원은 미소를 띠며 손에 들고 있던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서책이다. 너도 한번 읽어보겠느냐? 금분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책은 많은데 도련님께서 읽으시는 모습은 보질 못했사온데요. 정말 공부하자고 부르신 것이옵니까? 상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분이도 그에 따라 미소. 두 사람 사이엔 말없는 전기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너 앞에서는 책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어. 눈길이 가지 않는 것이란다. 그런 말씀은 부끄럽사옵니다. 금분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원도령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정적 속에 짙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머슴돌쇠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금분아, 잠시만 밖에 나가 있어거라. 금분이는 조용히 인사한 뒤 자리를 떴고 돌쇠는 상원도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련님, 마님께 들키시면 무사치 못하실 것이옵니다. 돌쇠야, 나는 장난이 아니다. 진심으로 그 아이를 아낀다. 돌쇠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진심은 알지만 세상 이치는 마음만으로는 바꾸기 어렵사옵니다. 신분의 벽, 가문의 체면, 이러한 것은 결코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해가 저물 무렵 상원도령은 창밖으로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곁에 다가온 금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 돌쇠 아재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사옵니다. 걱정 말거라. 돌쇠는 결국 내 편이다. 도련님과 저는 달과 우물 같사옵니다. 달은 우물에 비칠 수 있지만 우물은 달에 닿을 수 없지요. 밤이 깊어지면 달과 우물도 하나가 된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의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금분이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별채 밖에 낯익은 여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련님, 안에 계시온지요? 윤참판의 여식, 윤소희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상언도령과 금분이는 동시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고 금분이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상언도령은 당황한 기색으로 황급히 금분에게 책을 정리하라 지시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윤소저. 문이 열리자 윤소저가 고운 비단 옷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용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고 방 안의 금분이를 보고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쪽은 금분이라 하오. 참 단정하고 영리해 보이는 아이로군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시선은 금분을 날카롭게 훑었습니다. 금분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시어요. 금분이라 하옵니다. 소저님을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윤소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금분에게 머물러 있었고 가시를 숨긴 듯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련님, 요즘 글 공부는 어떠신지요? 혹 다른 책에 더 관심이 생기셨습니까? 상언도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조심스레 시선을 돌렸습니다. 요즘은 유교 경전 외에도 여러 서책을 훑고 있소이다. 생각을 넓히는 것도 공부의 일부라 하니. 그러시군요. 방금 그 아이가 들고 있던 책도 그런 부류입니까? 그녀의 말에 금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상언도령은 아무 말 없이 책을 저희 혼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도련님도 들으셨지요? 어머님께서 준비를 서두르시느라 여념이 없으십니다.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몸이라. 혼례를 논하긴 이르다 생각하오. 그 여종 금분이 도련님을 흠모하는 기색이 역력하여 걱정이 되는군요. 아래 것이 윗사람을 그리 흘겨본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상언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끝을 눌렀습니다. 금분이는 충직한 아이일 뿐이오. 소적께서 오해하신 듯하오. 충직함도 도가 지나치면 남녀의 정이 되는 법. 다른 집으로 보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마침 저희 아버지 댁에서 여종이 필요하답니다. 상언도령은 윤소저가 돌아간 뒤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다른 집이란 곧 윤참판 댁을 의미했습니다. 금분이는 우리 집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라 다른 곳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오. 도련님께서 그리 걱정하시는 모습이 의아하군요. 여종 하나의 마음을 이토록 쓰실 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말끝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상언도령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아버님께서 결정하시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미 말씀을 나누셨답니다. 머지않아 결정이 내려지겠지요. 그 말에 상언도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소저는 느릿하게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금분이란 아이, 참 단정하고 영리하지요. 그 아이의 앞날이 궁금해지는군요. 윤소저가 떠난 뒤 상언도령은 급히 금분이를 찾았습니다. 별채 안에는 이미 금분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엔 짐작한 듯한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금분아, 우리의 사이가 위험해졌다. 윤소저가 모든 것을 눈치챈 듯하다. 금분이는 잠시 눈을 감더니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군요.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버님도 윤참판 댁도 모두 움직이는 분위기라. 내가 그대를 지키고 싶어도 지금은.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로 고요한 슬픔이 번졌지요. 저는 괜찮사옵니다. 찰나의 행복에 젖어서 비가 소매적삼을 젓는 것을 잊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수순이었지요. 도련님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제가 물러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여깁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다른 길을 찾겠다. 그는 금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손을 거두었지요. 그날 밤 별채에는 은은한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원도령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고 금분이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않겠다. 금분아, 함께 떠나자. 뭐라고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숨어 살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 도망치면 모든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어. 그는 옷자락 속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냥과 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아버님 몰래 모아두었던 것들이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둘이 살아갈 만큼은 충분할 게다. 금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상원도령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지요. 도련님은 연못에 연고치고 저는 그 아래 진흙입니다. 도련님이 진흙 속으로 내려오시면 둘 다 더러워질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연고치 아니라 진실한 진흙이다. 너의 순수한 마음, 그 진심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 금분은 눈물을 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모습이 상원도령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도련님께서 지금은 그리 말씀하셔도 세월이 흐르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그 후회가 두렵습니다. 내 진심을 의심하는 게냐? 도련님의 진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냉혹함을 알기에 두렵습니다. 도련님은 양반가의 자제이시고 앞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실 분입니다. 그런 분이 천한 노비와 도망쳐 숨어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불효이며 도련님의 미래를 망치는 일인지 아십니까? 상원도령은 한숨을 내쉬며 금분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미래는 그대와 함께하는 것이다. 벼슬이 무엇이며 명예가 무엇이더냐? 가슴이 텅 빈 채로 그런 것들을 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행이다. 도련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세월이 흐르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도련님의 곁에서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분이의 말에는 체념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상원도령은 그녀를 품에 안았고 금분이는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그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도망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 아버님을 설득하든 윤소저와의 혼사를 파기하든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다. 도련님,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셔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벽 안개가 차에 걷히기도 전 윤소저의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잠에서 덜 깬 하인들이 놀라 문을 밀치고 달려 들어갔고 윤소저는 창백한 얼굴로 장식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보석함이 들려 있었지요. 내 가보인 옥비녀가 사라졌다. 어머님께서 혼수로 주신 귀한 것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하인들이 웅성이며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윤소저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조용히 어제 이 방을 청소한 이는 누구였지요? 금분이옵니다. 새벽에 이 방에 들었었지요. 그러냐, 오냐 알겠다. 물론 금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분실된 물건은 찾아야 하니
부득이하게 이 집안 종들의 물건을 살펴보아야겠구나. 그 말에 하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금분이의 처소로 몰려갔습니다. 금분은 당황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지요. 짧은 소란 끝에 하인 하나가 금분의 보따리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소저가 잃어버렸다고 한 옥비녀였습니다. 처소 안이 순간 숨막히듯 고요해졌지요. 여기 있사옵니다. 소저님의 비녀가 금분이의 보따리 안에서 나왔사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금분이에게 쏠렸습니다. 금분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요.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짐 속에서 나온 것이냐? 금분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상언도령이 처소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람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금분이가 도둑질을 했다고? 윤소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 뒤엔 은근한 냉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도련님, 안타깝지만 물증이 나왔습니다. 저도 믿고 싶진 않사오나 이 모든 사실 앞에선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금분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소. 누군가가 꾸민 일이오. 도련님 마음이 흐려지셨습니다. 여종을 아끼는 마음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군요.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은 웅성였고 이상헌은 말없이 금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판서의 명이 떨어지자 금분이는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슴들이 곤장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고 곁에 선 상언도령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도둑질한 노비는 본보기로 곤장 20대를 치고 내일 장에 내다 팔 것이니라. 소녀는 억울하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언도령이 앞으로 뛰쳐나오며 외쳤지요. 잠깐만요, 아버님. 아버님도 금분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도둑질을 했을 리 없습니다. 마당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상헌을 향했고 이판서의 눈이 크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상헌도령의 외침에 마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곤장을 들고 서 있던 하인들도 손을 멈추었고 판서 이명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뭐라 하였느냐? 금분이는 지금까지 성실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금품에 눈이 멀어 갑작스레 도둑질을 하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판서의 눈썹이 한껏 치켜 올랐고 주변의 하인들과 여종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상헌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됩니다. 내 이놈, 어찌 이리 어리석단 말이냐? 천한 종년에게 현혹되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두둔하는구나. 아버님, 죄송하오나 금분이는 결코 그런 계집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순결하고 정직하며 저에겐 세상의 누구보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판서는 두 손을 등 뒤로 엇갈아 잡고 잠시 입을 다문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음성으로 선언하듯 말했지요. 도둑질한 노비는 이 집에 둘 수 없다. 내일 장에 팔 것이다. 이는 번복 없는 명이라 생각하거라. 아버님 단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금분이의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 허망한 감정 노름은 집어치워라. 집안의 체면이 정략의 혼사가 네 감정 따위보다 가벼우냐? 그러나 상헌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단 하루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판서는 상헌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비니 아비인 이판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좋다. 내일 해 뜨기 전까지다. 그때까지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금분이는 장으로 간다. 별이 희미하게 빛나는 깊은 밤, 노비 돌쇠와 춘다는 외양간 뒤편 어둠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돌쇠 아재, 정말 소전님이 금분 언니를 모함한 거라 생각하시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못 속인다. 그 눈매와 말투, 예사롭지 않았지.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한다. 증거를 잡지 못하면 금분이는 내일. 춘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소리 없이 걸어오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윤소저의 하녀가 무언가를 안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지요. 저기요, 저 아이. 어제도 저 길로 갔었어요. 따라가자. 이번엔 확실히 잡잡구나.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감옥에 홀로 앉아있던 금부는 얇은 겉옷을 꼭 여미며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상언도령이 들어섰습니다. 금분아, 도련님 여기 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괜찮다. 너를 두고 편히 잠들 수가 없구나. 꼭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도련님의 마음은 이미 저에겐 과분할 만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마음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언도령은 조심스레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금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눈빛은 말없이 부딪혔고 그 사이를 침묵이 메웠습니다. 새벽이 막 틀 무렵 돌쇠는 달리다시피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이 다급했습니다. 도련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요. 문을 연 상언도령은 숨을 헐떡이는 돌쇠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돌쇠야? 제가 봤습니다요. 윤소저의 하녀입니다. 윤소저의 하녀가 모두 꾸민 짓이옵니다. 그리고 이걸 떨어뜨렸습니다. 돌쇠는 소매 속에서 작고 고운 손수건을 꺼내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분명 윤참판 가문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지요. 돌쇠야, 이건. 이제 됐다. 우리에겐 진실을 밝힐 증거가 생겼다. 서녁 하늘이 붉게 물들기 직전 이판서는 평소보다 일찍 서책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급히 열리며 이상헌이 노비 돌쇠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며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아버님, 금분이는 결백하옵니다. 증거와 증인을 모두 가져왔사오니 부디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이명헌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아들과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라 하였느냐? 이 시간까지도 너는 그 아이를 위하여 이러는 것이냐? 돌쇠가 목격한 바가 분명하며 이 손수건이 증거입니다. 이상헌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수건에는 윤참판 가문의 문양이 곱게 수놓아져 있었고 은은한 향이 아직도 배어 있었습니다. 이명헌은 그것을 받아들여 살펴보다가 눈매가 좁아졌습니다. 이 문이 분명 윤참판 가문의 것인데. 돌쇠, 내 입으로 본 일을 낱낱이 말하라. 예, 나으리. 지난밤 머슴 하나가 직접 보았답니다. 윤소저의 하녀가 금분이 처소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말이지요. 그것이 수상하여 따라갔답니다. 그 하녀는 비녀를 감추고 나오는 와중에 이 손수건을 흘렸사옵니다. 아주 똑똑히 보았답니다. 이명헌의 얼굴엔 잠시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소저를 불러오너라. 윤소저는 차분한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눈빛은 평온했고
입겐 가벼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 손수건을 보는 순간 그 미소가 잠시 멎었습니다. 이 손수건 너의 가문 문양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소저, 돌쇠가 하녀가 금분의 짐에 비녀를 숨기는 것을 보았답니다. 금분은 누명을 쓴 것입니다. 윤소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윽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계집종이 도련님을 미혹하여 집안의 명예를 해칠까 염려되어 단지 도련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 한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윤소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침묵 끝에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분이의 결백을 인정하며 혼사는 제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이명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윤소저는 천천히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조용히 이상헌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도련님. 금분이는 죄인의 옷을 입은 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그녀를 더 이상 벌하려 하지 않았고 머리 위로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원 도령이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해방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금분아, 이제 너는 자유로운 몸이다.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너를 양인으로 삼았다. 오늘부터 너는 누구의 노비도 아니다. 금분이는 말없이 상원 도령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눈엔 믿기지 않는 감동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십니까? 그래, 이제 너는 어떤 호칭으로 날 불러도 된다. 여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겠구나. 금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상원 도령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과 여종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결국 세상의 벽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봄바람이 연분홍 꽃잎을 살며시 날리고 있었습니다. 별채 마루엔 단정한 비단 치마를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고운 손길로 펼쳐진 시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노비 금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양인으로 해방되어 1년간 예법과 문학을 익힌 뒤 정식으로 이상헌의 아내가 된 여인. 이제 그녀는 금분낭자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마루에서 이상헌 도령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흰 도포 자락을 살랑이며 금분의 옆에 앉았습니다. 상헌 도령은 이후 공부에 전념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집으로 돌아와 금분이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대의 시는 이제 책에 실어도 부끄럽지 않겠구나. 과찬이에요. 여보가 알려준 덕에 무지렁이 노비가 주접을 떤 거지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대는 처음부터 나보다 총명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며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다. 저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조금은 햇빛 속으로 나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딛고 선 단단한 믿음이 깃들어 있었지요. 옛 고전식에는 달도 차면 기우는 것, 인연 또한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금분이처럼 순정하고도 체념에 가까운 사랑을 품은 여인의 마음을 담기에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에 맞닥뜨리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